지금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런 부분들을 지난해 말에 이제 발표를 했고 자본시장 특위가 발족이 됐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와 그리고 향후 금융투자 산업이 어떻게 발전이 될지 이것이 그 특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 기자님하고 처음 뵌 게 작년부터 이렇게 처음 뵌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요, 우리 처음 봤을 때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나 또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지금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더 잘해야 된다 또는 왜 이렇게 못하니 질책도 해주시고 하는 건데 사실 그전에는 이렇게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 자체가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이었지 예를 들면 국회나 정부나 또는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갖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작년 1년 동안에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우리 지금 이제 저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고 저금리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저성장과 저금리라는 게 한쪽에서는 우리 실물 경제의 경쟁력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실물 경제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우리의 주력 산업인 전통적인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과연 어떤가 미래 또 앞으로 미래의 성장을 주도해 나갈 새로운 신산업, 그게 어떤 디지털 혁신이 됐건, 또는 4차 산업혁명이 됐건, 또는 새로운 어떤 그 신산업의 태동이라고 그럴까요?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발전해 나가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한 1년여 전에는 이게 잘 되기 위해서도 자본시장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하는 인식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작년 1년을 통해서 그 인식의 전환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실물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본시장이 모험 자본이라고 하건 우리가 어떤 혁신 성장 자금이라고 하건 자본시장을 통해서 원활하게 자금이 조달이 되고 투자가 돼줘야 되겠구나 하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저금리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 대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 노후 대비라는 게 저금리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예를 들면 1년 정기예금 금리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져보면 사실 예금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한다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금리 저성장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어떤 경제 활동이나 또는 국민의 노후 대비라는 국민의 생활, 국민의 생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 요약을 해보면 자본시장이 우리 실물 경제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또는 신산업의 창출, 또 이제 다른 큰 한쪽은 국민 재산의 증대라든가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자본시장이 정말 역할을 해줘야 되는구나 하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나오게 된 게 작년 11월에 금융위원회가 한 8개월의 노력을 거쳐서 그 시장과 또 기업과 전문가와 협회와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1차적으로 발표한 게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4대 전략 12개 과제가 금융위원회가 이제 그 인식을 실행을 하겠다 하는 쪽으로 발표를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자본시장 혁신 과제가 진행이 되다 보면 입법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자본시장 혁신 과제 12개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자본시장법의 7개 사항을 그 법안 내용을 고쳐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고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국회 여당 측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구성해서 하나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입법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두 번째는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우리 실물 경제의 경쟁력 증대라든가 또 혁신 성장 이런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이 국민의 재산 증대라든가 국민의 노후 대비 자산 운용 쪽이라고 얘기했죠. 이쪽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에서는 1차적으로 혁신과제 입법화, 또 대등한 비중으로 국민재산 증대라든가 노후 대비를 위한 그 추가적인 과제들, 이런 것들이 그냥 매월 회의를 하면서 지금 추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제가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아마 국회에 이런 특위가, 자본시장에 관련된 특위가 구성된 게 처음일 겁니다. 그거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그 특위위원님들이 의원님들도 계시고 업계를 대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법률 전문가도 계시고 또 그 학계 전문가들도 참여하셨는데요. 그분들이 그 특위위원님들이 이 회의를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 옆에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뵈면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냥 헛투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과제를 갖고 토론을 하는, 구체적이고 비중이 있는 과제를 갖고 토론을 하고요. 근데 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려면 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안이 사전에 검토될 수 있는 워킹 커미티, 실무위원회라고 할까요? 실무위원회는 거의 매주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이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 그 집권여당 국회에 설치된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가 그냥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개략적인 안을 갖고 토론하는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그 비중 있는 과제를 다루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위는 월 1회 정도 회의가 있으시고 실무위원회는 거의 매주 열린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실무위원회는 한 인원이 몇 명 정도가 결합이 되나요? 실무위원회 지금 그 주제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요. 고정적인 멤버가 있고요. 고정적인 멤버가 있고, 근데 이슈별로는 그 이슈의 전문가분들을 하고, 그 실무위원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토론을 하거나 또 내용을 하는 분들은 꽤 많죠. 다만 이제 그거를 자본시장연구원이 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협회는 시장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시장의 의견 같은 게 가감 없이 반영돼서 좀 토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많은 의견이 투영되고 그게 토론될 수 있도록 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논의되는 그 자본시장의 조세, 과세 제도의 이 어떤 선진화 방안이랄까요? 이거는 저는 그 우리 국가 자본시장의 굉장히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기초, 베이직한 인프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세 제도가. 그래서 사실 우리 김 기자님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협회에서 초안을 만들고, 초안을 만드는 데만 몇 개월 걸렸던 것 같고요. 그 초안 자체가, 그 협회가 데벨롭한 초안 자체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거래세, 양도세 문제, 그 다음에 또 이 금융상품이 꼭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 채권, 우리가 펀드, 집합투자 펀드, 그 다음에 뭐 파생결합증권, 또 파생상품, 이렇게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 다양한 우리 이제 증권거래소 이제 주식에 관한 거라면요, 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이 만들어진다는 게 저희의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이게 다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제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규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세제 역시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시아 그 아시아 헤드쿼터의 대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저하고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자본시장은 뭐 예를 들면 선진 뭐 미국이나 유럽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아시아권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과연 홍콩이나 또는 싱가포르나 또는 일본이나 또는 이제 그 워낙 큰 시장을 갖고 떠오르는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생태계는 과연 어떤 경쟁력이 있는 거냐 하는 걸 이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 자본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나가고 있고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장점을 잘 살려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연 그 생태계는,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그 에코시스템은, 과연 우리가 싱가포르나 홍콩, 그 다음에 떠오르고 있는 중국, 일본에 비해서, 과연 우리는 그 경쟁력이 있는 거냐. 이걸 좀 반드시 봐야 된다고 보는 거고, 아침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우리나라 국내 금융투자회사,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최근에 해외에 많이 진출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글로벌 자산운용사나 글로벌 IB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거죠. 근데 그 에코시스템의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조세제도입니다. 근데 이 조세제도는 물론 현재 가장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고 하는 게 이제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 뭐 이런 이슈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펀드의 손익통산 문제. 뭐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투자자가 내가 펀드 A, 펀드 B 두 개의 펀드에 투자했을 때 펀드 A에서는 1억 이익이 날 수가 있고 펀드 B에서는 2억 손해가 나면 그 투자자 입장에서 결국 1억 손해가 난 건데, 자본시장 아까 말한 그런 나라들은, 우리가 경쟁에다가 그런 나라들은 그걸 손해를 통산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가 손해가 났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기고 있는 건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냥 과거의 제도가 그대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익 난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고 손해 난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선진 자본시장은 사실 예를 들면 펀드만 손익통산을 해주는 게 아니라 펀드에서 이익이 나도 주식에서 손해가 나면 그걸 또 통산을 해줍니다. 또는 채권에서 손해가 나면 그걸 통산을 해주고, 그래서 그 투자자가 아까 말씀드린 주식, 채권, 펀드, 파생 모든 걸 다 통산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과거에 손실이 났으면 손실까지 2월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 과세 체계를 조금 이제 더 발전시킬 때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본시장 연구원에서도 아주 심층적인 이제 연구 자료들을 발표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이 어떤 그런 의견 수렴이 돼서 저는 요번에 정말 우리 정부, 국회, 또 시장이 정말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서 요번에 반드시 세제 문제만큼은 조금은 선진적인 제도로 바꾸는 걸 반드시 했으면 하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외에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조세 제도가 정리된 나라가 더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안 된 나라가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역지사지거든요. 역지사지인데 저는 뭐냐면 우리의 지금 경제 수준이라든가 또 우리 자본시장의 지금 발전 정도를 볼 때는 이번에 한번 다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건의드리고 설명드리고 또 이렇게 뭐 그게 막 지금 불가능한 과제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라는 거는 저는 반드시 도입돼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용어 자체가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직원들의 퇴직금을 누가 관리하냐면, 사실 회사에 전담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보면 뭐 인사팀이나 총무팀에서 관리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뭐 퇴직연금 사업자를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 퇴직금을 운영하는 구조가 첫 번째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 차원에서 보면 뭐 인사팀 일부 직원이 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 직원들은 원금이 보장되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세이프한 겁니다. 그냥 사실상 기존의 퇴직금 제도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그 퇴직연금의 거의 90%가 DB형일 겁니다. 아마 원리금 보장형.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원리금 보장형이고 운영의 과실이 누구한테 가느냐? 회사로 가는 겁니다. 회사로. 그러니까 이익이 나도 회사 거 손실이 나면 회사가 떠안는 이런 구조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두 번째는 사실상 그 근로자들이 자기가 데일리로 막 자기 퇴직연금을 어느 펀드에 들 건가를 폴로우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그거를 쉽지도 않고 그래서 협회에서 몇 년 주기로 그 조사해 놓은 자료에 보면은 그 근로자들의 요망사 중에 하나가 누가 좀 대신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금형 퇴직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보면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그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국민의 그 연금 자산이 모인 거를 전문가들이 모여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고 또 중장기 투자 전략을 짜고 또 그 중장기 투자 전략 하에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고 내년에 어떻게 운영한다는 구체적인 그러한 역할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책임지고 전문가들이 국민의 연금, 노후연금을 운영해 주는 겁니다. 김 기자님이나 저나 사실은 국민연금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지 모를 겁니다. 내 연금이 들어가 있지만 하지만 이제는 국민연금이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뭐 국민연금도 그 장기적으로 보면 그 연평균 한 6% 정도의 중위험 중식을 내주는 거나 하면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기금형 퇴직연금은 뭐냐? 그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그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운영하듯이 그 기금을 운영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의 멤버는 노와 사가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근로자 대표도 참여하고 또 사측을 대표하는 데도 참여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기금운용위원회가 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운영하게 해주는 제도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노사가 협의를 해서 이거를 할지 안 할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그래서 예를 들면 노사가 합의를 해본 결과 우리 근로자들이 수익률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중위험 중식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 근데 현실적으로 노나 사나 그거를 직접 그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국민연금이 운영하듯이 그러한 제도를 각 퇴직연금에 도입하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그리고 이것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자본시장이 발전된 호주 같은 나라가 이걸 너무 잘해갖고 예를 들면 연금의 그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렇게 먼저 간 나라들을 벤치마크를 좀 해볼 수도 있고 선례조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례조사 또 그들이 가장 잘한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걸 조사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그런 거고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더불어서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여러 상품이 이렇게 제시되더라도 사실은 근로자가 매일같이 자기 현업 일하는 사람이 그거를 뭐 이렇게 상품을 선택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열심히 그것도 공부해서 그거의 전문가가 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보편적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선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는 디폴트로 상품을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품의 과거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졌고 이 상품이 보편적으로
그 본인의 퇴직연금 어떤 투자 성향에 비춰볼 때 제일 좋은 상품입니다. 그렇게 그것도 역시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디폴트 옵션을 하기 싫다. 그럼 자기가 좀 더 공부를 해야겠죠. 아니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직접 운영을 하는 거고, 직간접적으로 좀 운영에 관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 옵션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기본적으로 옵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게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라면 정말 가슴속에 깊이 우리 운영사들이 담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사의 역량을 늘리는 거죠. 역량을 키우고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운영사의 역량을 키워나간다 하는 게 첫 번째 거고요. 아까 말씀하지만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것과 우리 자산운용사나 또 자산운용사의 경우에 따른 또 투자할 만한 상품을 공급해주는 증권사의 IB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 역량은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수년간 그 역량을 키우는 게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대체 투자 쪽 같은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대체 투자가 나올까요? 지금 우리 이 저금리와 저성장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아주 고수익의 상품도 아닙니다. 아주 고수익의 상품. 그거는 왜냐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수익은 너무 저수익이다 보니까 여기는 만족을 못하는 거거든요. 중위험 중수익 정도의 상품을 좀 공급해다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국민의 대다수는 그러한 니즈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체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갖고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또 그런 상품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그 대체 투자라는 게 이제 실물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SOC라든가 또는 재생에너지 같은 데 투자해서 그 투자처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펀드화 시키는 그런 구조를 많이 띠게 되는데요. 펀드화 되니까 그 펀드에 기관이 투자할 수 있고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의 운영 역량의 증대는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가져야 되는 거고요. 같이 가주면서 그래서 아까 디폴트 옵션이라든가 기금형 제도가 옵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만일에 강제 조항이라 그러면 역량은 안 되는데 그 투자자들이 역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제 조항하는 건 무리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거기서 보니까 이 시장은 경쟁이 있는 거고 경쟁이 있다 보면 거기에 좋은 상품이 나오게 돼 있고 그 기업의 펀드 운영 실적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런 공시제도 같은 것도 제도가 인프라가 같이 가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선택지를 넓혀주는 거고요. 하지만 전제는 김 기자님 또 아까 그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하셨듯이 우리 운영사의 이 운영 역량은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일례로 이런 겁니다. 요새 왜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거, TDF라는 게 생애 주기형, 맞춤형 어떤 자산 운용 그런 상품인데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조금 아직 소득을 벌 기회가 많으니까 젊었을 때는 조금 공격적 상품을 많이 넣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보다는 조금 공격적 상품의 포션, 그러니까 비유중을 줄이고 뭐 채권이라든가 그것도 안정적 채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상품을 조절해주는 그런 건데요. 예를 들면 TDF를 국내에 공급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 자산운용사,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성공한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서 제휴를 통해서 국내에 들여와서 그게 그냥은 안 되고 한국적 특성에 맞게 현지화를 시켜야 됩니다. 상품을 개량하는 거죠. 그렇게 공급되는 게 있고요. 한국의 자산운용사가 아예 TDF 글로벌 상품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정말 다행인 거는 거의 대등하게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지만 가야 될 길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자산운용업계 또 증권 크게 보면 증권업계가 굉장히 노력을 더 해야 되고 합니다만 그렇게 완전히 기초가 안 된 그러한 회사들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지난 몇 년간 큰 발전이 있었던 건 최근에 우리 국내 그 투자자분들에게 그 퇴직연금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거를 맡겨야 되는 그분들에게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의 상품이랑 투자에서는 그게 그 수익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글로벌 자산 배분에 대한 그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최근에 우리 금융투자 회사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그 해외 진출 상황을 보면 거의 16개국에 100개가 넘는 그러한 현지 법인과 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희 자산운용 업계가 굉장한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이 같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디폴트 옵션과 기금형 퇴직연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도입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이 자산운용 업계의 그 운영 역량이 계속 실력이 늘어갔고 이게 계속 가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우리 퇴직연금이 정말 우리 근로자들이 나중에 노후를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적정 수익률로 가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이죠. 현재 굉장히 명망이 있는 또 실력을 인정받은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데요. 글로벌 컨설팅 회사가 그들이 축적된 이 자산운용업에 관한 글로벌 자료라든가 이런 비교평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지 우리가 만드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게 좀 더 객관적이고 종합적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컨설팅이 진행이 되는 관계에 있어서 저희 핵심적인 자산운용사들, 그러니까 종합자산운용사, 또 실물 자산운용사, 네, 전문 3호 운용사들의 핵심적인 회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리퀘스트도 그분들이 우리나라 자산운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든가 거기엔 애로사항 같은 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미래를 위한 어떤 건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한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또 협회도 지금까지 자산운용업에 대해서 수많은 자료가 축적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럼 이제 거기에는 이제 크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자산운용업에 관한 우리나라의 제도나 규제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과연 제도나 규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한때는 우리가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정책도 추진했던 나라인데요. 저는 그거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당하게 아까 말씀드린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뭐 호주가 요새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쪽 아시아 오세아니아만 봐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 뭐 엄청난 나라이고요. 중국 떠오르고 있고 동북아 금융허브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글로벌 어떤 이런 그들과 한쪽으로는 협력하면서 한쪽으로는 경쟁하는 건데 과연 우리는 그걸 경쟁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는 걸 보는 겁니다. 에코시스템에는 규제나 제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글로벌 경쟁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제도와 규제, 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당연히 들어갈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자산운용업에 관한 세제 어떻게 하는 것이 글로벌 선진적인 자산운용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냐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독특한 것들을 다 좀 한번 보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룩셈부르크라든가 유럽의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는 이렇게 자산 운용업이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규모가 작은 나라이고 뭐 인구도 몇십만 수준의 나라이지만 그 나라는 유독 보면은 펀드의 등록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EU의 한 나라이다 보니까 펀드를 외국인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을 할 땐 EU에 무슨 시스템이냐면 EU 내 어떤 나라에 한 나라에만 등록하면 그게 다 통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EU 내 모든 국가에. 그러니까 룩셈부르크는 그거를 전력을 다해서 잡은 겁니다. 자기 나라에 등록하게. 근데 그게 펀드가 등록이 되려면 운영하는 회사는 다 딴 데 있는 겁니다. 뭐 글로벌 자산운용사 런던에 있거나. 근데 펀드 등록은 독특하게 EU 내 한국가에만 등록하면 되니까 그게 일종의 펀드 패스포트라고 우리가 나오는 게 그건데 그 펀드 패스포트가 가장 먼저 시행된 게 이제 EU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그 펀드 등록 규모가 세계 뭐 5위권 이내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물론 그 펀드가 등록은 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 룩셈부르크의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왜 가능했나를 보면 자산운용업이라는 게 잘 발전하려다 보면 우리가 아주 그 경쟁력 있는 자산운용사도 필요하지만 그 자산을 관리해주는 펀드 수탁회사 또 등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를 검토해주는 법률적 어떤 생태계 그 다음에 회계제도 또 뭐 이렇게 뭐 사무수탁회사 등등 굉장히 미들앤 백오피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룩셈부르크는 이게 굉장히 이거를 승부를 건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업이 발전을 하려면 한쪽으로는 그러한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규제, 제도, 그 다음에 또 큰 틀에서 세제, 정책, 그 다음에 자산운용업 자체의 경쟁력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이 미들앤 백오피스가 잘 발전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객 펀드 하나 국내에 등록하는데 몇 개월 걸립니다. 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룩셈부르크 2.5주 걸립니다. 자, 그러면 룩셈부르크가 되는 걸 우리나라는 못하느냐? 저는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또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자면 저 동북아 금융허브 뭐 그 슬로건이 좀 거창하긴 했습니다. 우리 계속 도전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동북아 금융허브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 멋진 정책, 멋진 세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이 기초적인 에코시스템 펀드 등록하는데 2.5주에 해주는 나라 여객 펀드가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이것도 지금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는 물론 그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시아 그 각 국가가 법률 체계가 다르고 세제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은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아시아권에서 실시가 된다고 그럴 경우에 이 미들앤 백오피스가 잘 되어 있는 나라, 그 다음에 펀드 등록하는데 짧게 걸리는 나라, 그 다음에 그 펀드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나 또는 등록 시 필요한 양식이 굉장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되어 있는 나라 어떤 나라가 더 그거를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생태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제도, 세제, 규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수없이 얘기되는데요. 사실 이런 기초적인 거 가장 베이직한 것들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기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먼저 이렇게 좀 봐야 될 거는요. 국민들은 이제 주식형 펀드를 가장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모펀드가 좀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좀 통계를 보면 그 공모펀드는 공모와 사모를 나눠서 보면 통계를 보면 공모펀드는 죽는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정체되는 겁니다. 전체 숫자로는. 그럼 이제 공모 중에는 그 공모펀드 중에는 주식형 펀드도 있고 그보다 이제 조금 그 뭐 우리가 왜 패시브 전략이라고 그러죠. 약간 이제 인덱스를 좀 쫓아가는 펀드라든가 또는 ETF 펀드라든가 그러니까 이 주식형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위 우리가 액티브라고 하는 공모에서 주식형 펀드의 비중은 줄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건 공모 전체가 준다기보다는 기존에 주식형을 하던 자금이 많은 부분 같은 공모에서는
패시브 펀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패시브 인덱스 펀드라든가 인덱스를 추종하는 이제 그 ETF 쪽을 좀 한다거나 ETF 펀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일부 뭐 대체 투자 쪽에 공모 상품으로 나오는 게 있거나 공모 펀드 전체로는 주식형이 줄기 때문에 우리는 공모가 준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공모 자체로는 사실 이렇게 좀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호는 이제 확 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인식을 할 때 저는 첫 번째로 이게 3호 때문에 공모가 위축되고 그런 거 아니냐 그 인식보다는 우리는 또 2년 전으로 전문 사모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허용되기 전까지는 전문 사모 운용사가 2016년에 이렇게 정식으로 인가되고 그다음에 진입제도라든가 이렇게 정비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미안하지만 그때는 공모가 3호보다 컸지만 공모가 3호보다 큰 게 아니라 3호가 없었던 겁니다. 저희는. 그러네요. 예.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인식에서 우리가 보면 사실은 김 기자님 잘 알고 계시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3호 때문에 공모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3호는 그 자체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호가 일부 부자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PB 같은 그런 채널을 통해서 부자의 자산을 운영해 주기도 하지만요. 3호 운영사들이 사실은 기관의 자금이 3호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기관이라는 건 뭐냐, 뭐 각종 공제라든가 또는 연기금이라든가 그럼 그 자금은 뭐냐? 그 자금은 다시 국민의 돈이거든요, 사실. 일부 이제 PB,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자들, 하이넷웨스, 아까 말씀하신 1억 이상의 또는 뭐 몇천만 원의 이상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개인들의 그 인식이 있지만 사실은 그 비율은 제한적이고요. 지금은 사실 3호들이 기관의 자금을 운영해 주는 거고 기관의 자금을 운영한다는데 그 기관은 다시 그 기관에 있는 돈의 주인은 국민 일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교직원 공제, 교직원들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거든요. 행정공제 저희 옆에 있는 공무원들이고 뭐 국민연금도 일부 3호에 운영을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3호가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한 포션은 국민의 재산을 운영해 주는 거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3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구분을 없앴습니다만 무슨 이렇게 주식이나 상품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형태로 수익을 얻어내는 그러한 형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3호가 아까 말씀드린 자본시장 해줘야 되는 역할, 그러니까 혁신성장, 실물경제의 혁신성장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3호도 굉장히 중추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 과거의 숫자로 보면 이제 3호가 공모보다 규모가 커지고 비율이 이제 지금 3호가 공모보다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보면 3호가 한 330조 원 정도 되는데 공모가 213조 원으로 이렇게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은 굉장히 크죠. 100조 이상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3호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거를 전제로, 그거를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모는 좀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국민들이 내가 공제라든가 뭐 국민연금이라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접근하기 좋고 가장 친숙하고 밉기도 하지만 가장 친숙하고 이해도가 높은 게 공모입니다. 펀드.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그 공모 펀드에 그 나라 GDP 규모와 공모 펀드의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아마 공모 펀드의 GDP 대비 비율이 9% 나옵니다. 우리나라 9%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외국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 공모 펀드의 GDP 대비 비율이 108% 나옵니다. 100%가 넘습니다. 호주는 뭐 거기는 이제 슈퍼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그다음에 이 자산운용업을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커나간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극히 예리한데 여기는 188% 나오고요. 영국만 해도 74%, 프랑스 8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9%라는 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산운용업 외에도 우리 국민들은 보험을 좀 한다든가 다른 수단을 채택하는 이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9%는 너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국민의 수준이 높아가는 걸 생각해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더 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9%가 예를 들면 우리가 선진국처럼 100%까지 갈 필요는 없어도 9%가 예를 들어서 한 30%만 간다 그래도 3배 더 클 수 있는 거거든요. 공모가. 그럼 200조 시장이 아까 220조 시장이 예를 들면 한 700조까지는 갈 수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공모의 활성화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공모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미안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게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공모 규제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 공모 규제가 과연 그러니까 너무 이 운영을 옥죄는 건 아닌지.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세제도 봐야 되는 겁니다. 손익통산의 문제라는 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투자자들이요. 이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거지만 내가 손해를 봤는데도 일부 펀드에서 이익이 났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사실 공모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자, 이게 세제 그래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우리가 공모가 활성화해야 된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세제가 사실은 단순히 이게 무슨 자산운용사 편의를 봐주자는 게 아니고요. 국민을 위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규제 봐야 되고 세제 봐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우리 공모 자산운용사의 경쟁력 증대는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 업계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이 판매 채널 있지 않습니까? 판매 채널과 운영을 하는 자산운용사 간에 판매 채널이라는 건 은행도 있고 보험도 있고 증권사도 있는 건데요. 이 판매 채널의 판매 방식 이것도 조금 투자자의 수익률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그리고 그게 운영사의 운영 역량과 잘 결합돼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펀드가 커나가는 그런 이제 판매 채널과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제가 좀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도 조금 이제 자기 자본을 좀 키울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자본시장이 발전한 나라의 자산운용사는 저희가 쭉 한번 조사해보니까 생각보다 자기 자본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자기 자본이 이제 좀 클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도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과거에는 이제 좋은 인력을 잘 관리하고 펀드 매니저들이 잘 운영하면 됐다면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자산운용사에서 이 디지털 기술 투자 같은 게 좀 상당히 커질 겁니다. 이미 블랙락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기계가 잘하는 일은 기계한테 시키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의 분석이라든가 거기에 약간 딥러닝, AI 기술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기계가 지치지 않고 오류도 적게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투자를 굉장히 늘려가면서 펀드 매니저는 정말 최종적인 펀드 매니저를 할 수 있는 그래갖고 이 기술의 힘을 굉장히 뒷받침하면서 그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펀드 매니저가 자산운용을 잘할 수 있게끔 실수 없이 인간이 하다 보면 빼뜨리는 것도 있고 또 계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기계가 제일 잘하는 건 기계가 시킨다는 게 자산운용업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우리 자산운용사도 그러한 투자를 좀 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자산운용사도 글로벌리 나가야 되는 아까 말했듯이 글로벌 자산운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투자 여력이 좀 커져야 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리 자산운용사의 자기 자본도 그게 유상증자를 해주건 아니면 배당을 좀 유예해주건 대주주가 아니면 IPO를 하건 자기 자본을 좀 키워나가는 그 노력도 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 공모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기회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게 뭐 하나 이렇게 특정한 그 도깨비 방망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병행돼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지금 협회 자산운용 본부에 이러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돼 있고, 그거를 이렇게 동시에 관계되는 기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또 우리 기업과 자구 노력할 거는 계속 서로 으쌰으쌰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를 좀 가보니까요. 실리콘밸리의 블랙락이라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또 찰스 스왑 이런 데를 방문을 해보니까 의외로 이 디지털 혁신 기술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 스스로 우리 자산운용사나 또 증권사의 자산관리 부분이 이 디지털 혁신 기술, 데이터 애널리시스,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또는 일부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려가는 거를 계속 촉진을 하는, 그게 협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본격적으로.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디지털 혁신과 있어서 또 중요한 건 레그텍이라는 겁니다. 레귤레이션이 국가마다 다르고 또 굉장히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수작업으로 해갖고는 오류도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이 레귤레이션의 관리, 이거를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하는 게 레귤레이션의 RG와 테크놀로지의 택을 합쳐서 레그텍이라고 하는데요. 그 레그텍에 관한 것도 그러니까 지금 TFT가 구성돼서 기업의 전문가들과 구성이 돼서 지금 계속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혁신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블록체인 기술 체인 아이디라는 걸 통해서 인증 시스템이죠. 공동 인증 시스템인데 그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든 그러한 플랫폼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최근에 허용된 증권사의 해외 송금 업무 여기에 활용하는 방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저희 디지털 혁신 팀에서 기업과 같이 증권사들 또 일부 은행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신원 증명 플랫폼, 디지털 아이디라 그러다가 최종적이지만 가칭을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마이 아이디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 아이디, 나의 아이디. 디지털 아이디보다는 마이 아이디가 훨씬 이해도 쉬우실 것 같고요. 아, 저게 뭐지? 아, 내 아이디구나, 저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거기에는 인증, 아까 말씀드린 체인 아이디를 통해서 한 인증 플랫폼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인증 플랫폼이 아무리 있다 치더라도 이 투자자들이 이 인증 플랫폼을 쓰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마이 아이디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주민등록증 있지 않습니까? 인증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커머스에 어떤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쳐놔야 되는 게 많습니다. 굉장히 쳐놔야 이름 다시 써야 되고 뭐 주민등록번호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마이 아이디는 뭐냐면 이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시스템 플러스 자신의 신원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면 계좌 개설하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간에 호환을 하게 되면 마이 아이디가 한 회사에 등록이 되면 뭐 다른 회사에는 자동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심 있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또 참여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그건 더 편해지겠죠. 그래서 이 마이 아이디라는 거 지금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보안성도 좀 높여가면서 그거를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 상황은 이게 현재 최근에 왜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에 저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의 자체도 한번 통과를 시켜보려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규제 샌드박스에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좋은 규제 때문에 못했던 많은 이 핀테크 기업들의 좋은 기술들이 사업화돼 나가기를 기대하는데, 마이 아이디도 그쪽을 좀 통과를 시키면 훨씬 뭐 필요성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거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KOT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게 봉쇄된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정규 시장으로 가기 전에 장외 시장에서 장외 시장이 지금 없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 조금 그래도 장외 시장이지만은 뭔가 투자자들이 좀 신뢰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외 시장이 필요하다는 거에서 스타트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에 상장되는, 그러니까 등록되는 기업의 수라든가 또 일 거래 규모라든가 또 시총 같은 게 굉장히 그렇게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작년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면제 대상이 좀 확대되면서 사실 KOTC 시장에서의 신뢰도라든가 거래가 더 활성화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식으로 코스닥으로 가기 전에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장외 시장에 우수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경험하고 KOTC를 거쳐서 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장의 어떤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발전을 시켜볼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KOTC 시장의 신뢰성이라든가 유용성을 알리는 게 필요한데요. 이 유용성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최근에 정부의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들과 협력을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산업단지관리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수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가산업단지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7만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7만 개 기업 중에는 사실 상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할 준비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아예 관심조차를 안 갖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꼭 상장을 안 하더라도 장외 시장에서 자기 주식이 거래되는 걸 본다는 건 나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유망한 기업군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들과의 제휴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뿐만이 아니라 산업기술진흥원이라든가 또는 일부 지자체들과도 이런 걸 제휴를 늘려나가는 건 지자체 밑에도 그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러한 KOT 시장을, 장외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장외 시장을 알리는 역할이고요. 또 저희가 최근에 하는 게 이제 유망 기업에 또는 여기에 KOTC에 좀 관심이 있는 기업들의 IR이랄까요, 로드쇼 이거를 저희 협회 부서를 이용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걸 자본시장에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실물 경제에 있는 기업들이 자본시장과 접촉을 하게 되는 좋은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 KOTC 시장을 대표하는 KOTC 지수 같은 걸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KOTC 기업 정보라든가 시세 자료의 어떤 제공 같은 것들, 기업 정보가 KOTC에 등록된 기업에 대해서 정보가 제공돼줘야 되거든요. 또 일부 분석도 돼줘야 되고 이러한 거를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발굴하고 그다음에 공정한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심 있는 기업은 자본시장에 알릴 수 있는 로드쇼 같은 걸 한다든가 이러한 걸 계속 확대해 나가면 신뢰받는 장외시장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희 협회에 굉장히 좋은 건데 협회가 해야 될 일의 양이 늘고 있습니다. 네. 종류도 늘고 있고요. 네. 종류도 늘고 있고, 그 다음에 난이도도 굉장히 네.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세제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동북아 금융허브랄까 자산운용의 발전이라든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일의 다양성이 굉장히 폭넓어지고 있고. 근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협회는 또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존재하는 회원사의 협의체이고 또 회원사의 우리 옆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신뢰하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러한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두 번째 좋은 거는요. 그래도 이렇게 일이 뭘 해야겠다는 게 보이는 게요.
뭘 해야지 하고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그 보이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 이게 됐을 경우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이 많지만 뭘 해야 되지? 그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뭐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여러 가지 제도, 뭐 생태계, 또 뭐 디지털 혁신,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규제, 정책, 또 국회, 금융위원회, 또 기재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이렇게 각 부서별로 각 기관별로 우리가 저기 기관하고는 이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정리되고 그림이 잡히는 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근데 굉장히 일의 양이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생산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생산성 있고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생산성 있고 효율적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소통과 소통의 방식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1차적으로 회원사하고의 소통이 필요한데 회원사라 하면 결국 기업의 애로일 수도 있지만 그게 모아지면 시장의 목소리거든요. 가장 현실적인 현장감이 있는 시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회원사의 그 소통의 원활함하는 게 중요한 게 있고요. 근데 두 번째 또 중요한 건 협회도 제한된 리소스를 갖고 일하는 조직이거든요. 협회의 리소스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저희한테는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아주 좋은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자본시장연구원과 이슈별로 한 몸이 돼서 자, 이론적인 거는 거기서 좀 보충을 해주고 거기는 박사가 몇십 명씩 있는 데니까 이론적인 거는 그때그때 이슈별로 보충을 해주고 근데 이론만 갖고는 현장감이 떨어지니까 현장감은 협회에서 보완을 해주고 또 일부 이론은 협회가 보완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그쪽에서 현장을 대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정말 이 시장과 같이 가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이론적 학술적 연구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시장의 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제 살아있는 연구소로서 협회하고 2인 삼각으로 떼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자본시장 활성화 과제가 협회 직원들이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고요. 이슈별로 자본시장 연구원이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가 돼서 뛰는 거죠. 또 소통에서 세 번째 중요한 거는 협회 내부의 소통입니다. 협회 내부에. 굉장히 많은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번아웃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소통이 원하지 않으면 제가 번아웃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협회장이. 아니면 또 담당 임원이 번아웃 될 수도 있고 지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면 어떤 이슈가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별로 보면. 그래서 거기는 나름대로 팀장도 있고 부서장도 있고 임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슈는 그 절차를 밟는 게 가장 세이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걸 고민하는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계급장 떼고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제일 빠르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슈별로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세제 같은 걸 처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세제 같은 걸 처음 그릴 때 처음 해보는 일이거든요. 물론 부분 정보는 있습니다. 부분 정보 어떤 일도 부분 정보와 부분적인 지식과 자료는 있는데 종합적으로 만들자 하는 건 새로운 시도거든요.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예를 들면 그걸 가장 실무자가 안을 만들어서 다시 위에서 고쳐주고 다시 고쳐주고 이래갖고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부서장, 그 다음에 그 부서의 그 일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원, 담당 임원, 뭐 또 협회장까지 그냥 모여서 바로 토론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그 토론에 자본시장연구원의 박사라든가 또 외부 전문가도 오게 하고 이래서 내부의 이 생산성을 올려주는 그거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슈가 많아질수록 그렇게 되면 또 사실 또 그렇게 해야지 일을 하는 생산성, 효율성도 올라갈 뿐더러 그 담당 직원들도 큽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직접 듣게 되니까 본인도 그래야지 그 담당 부서장이라든가 부서원도 보람도 느끼고 뭔가 주인의식도 느끼고 이건 내 일 같은 느낌도 좀 갖고
거기서 잘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뭐 갑자기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첫 번째 말씀드린 회원사의 호흡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협회하고 회원사는 호흡과 신뢰가 같이 가야 돼요.